네, 안녕하세요. 저녁 7시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황윤기고요. 자, 오늘도 우리 1타 강사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의 투자 수익률을 완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수업 열심히 들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업이 끝나면 무료 방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무료 방송 안에서 어떻게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가 있냐, 전략들, 기법들, 히든 종목들까지 아낌없이 드린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실 수 있냐면요. 가장 첫 번째로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안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이 있는데요. 댓글에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도 어떤 부분들 눈여겨봤으면 좋았을지 우리 선생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이 붉은과 또 굉장히 닮은 인기 만점 전영욱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쌤, 자, 역시 금요일 시장은 금요일 시장인 것 같아요. 잘 버티나 싶었는데 좀 확 빠지면서 어쨌든 하락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응,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좀 컸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고 뭐 지금에도 그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이게 약간 5분봉에서 10분봉 정도로 봤을 때 좀 윗꼬리를 달고서 천천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오늘 시장도 비슷하게 흐름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서 오늘 좀 시장이 막판에 좀 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제 금통위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있을 거라는 언급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날 좀 만약에 금리 인하가 이제 그날에 시행이 되면 증시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 우리가 막 진짜 뭐 이제 시장 좋아지나 막 진짜 오늘 시장 진짜 대박이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5분봉하고 10분봉 토대로 보자면은 약간 올라가는 척하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빠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흐름이 괜찮게 이어지는데 금리 인하 자체로 보자면 이제 돈을 더 많이 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호재로 작용하는 것도 맞고 이제 뭐 외신에서는 우리나라가 경기 부양 측면에서는 사실 부양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이제 부양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사실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 부양 책에서 있으면은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나.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통화 정책이 시작했다는 건 이제 나름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고 또 과거에 또 2012년에도 금리 인하가 있었죠. 뭐 그때로 보자면은 그때도 꼬리 달고 지수가 약간 밀렸어요. 막판에 좀 밀리고 그 다음에 초단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였었거든요. 그 다음에 언제가 있었죠? 2019년 여름쯤이었어요. 그때도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꼬리를 달고 그 다음에 시장으로 보자면은 우상향으로 좀 올라가는 시장이 좀 그려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바로 오르진 않아도 상황은 괜찮아지고 있다. 상황은 이제 괜찮아졌다. 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료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재료가 이제 던져졌는데 거기서 이제 대형주들의 반응을 보면서 종목들에 대한 수급을 살펴보면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하나 더 이슈가 있죠. 로보택시에 관한 이슈였습니다. 오늘 사실 뭐 11시에 공개를 했는데 조금 시간이 늦어진 감이 있었어요. 10시였죠. 근데 11시 조금 이제 늦어진 감이 있었는데 공개 후에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이제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테슬라가 왜 다르냐면 나스닥 지수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중요한데 테슬라는 재료를 이미 공개했습니다. 재료를 공개하고 이거를 토대로 이 원래 나왔던 이 재료를 토대로 몰아갈 거냐 아니면은 26년에 생산한다고 했는데 전기차 판매 부진이 지속되면 어쩔 거냐 뭐 이렇게 또 갈리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2026년이 됐을 때는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어진다. 아니면 자율주행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어지면 어쩔 거냐. 뭐 그런 이제 뭐 이슈로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섹터를 좀 단기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가 공개 후에 이제 테슬라가 어떤 이제 흐름으로 차트가 그려지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보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반도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약간 이제 또 모건 스탠리에서 어떤 발언으로 이제 보고서가 나왔을 때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 공급 과잉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공급 과잉인가? 나는 이게 맞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보고서를 좀 더 보태서 나오는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보고서를 좀 더 보태서 나오는 보고서가 나온 건데 뭐 내년까지 완판을 했는데 왜 공급 과잉이라는 이 보고서를 자꾸 내는지 이게 왜 그런지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옛날에 했던지 그대로 그러니까 지수가 눌릴 거야.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빠질 거야 하면서 안 빠지다가 빠졌을 때 거봐 내 말이 맞지 않은 그런 기우제식 그런 기우제식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생산도 다 안 됐는데 뭐 내년까지 완판이 됐다는 거는 오히려 공급 부족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모건 스탠리아도 예전에도 또 비슷한 취지로 쓴 게 있었는데 어쨌든 엔비디아 쪽에서 블랙웰 그러니까 12개월 생산 물량이 이미 다 팔렸습니다. 팔렸다고 했고 이 이슈로 보자면은 이제 반도체 공급 과잉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맞나?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지 않나?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또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나? 뭐 그런 것도 이제 좀 체크해 보면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뭐 제약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에 대한 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 뭐 시장에서 주도주가 좀 더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그 주도주가 확실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자면은 일단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느 한 섹터에 몰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순환하는 눈치 보기 순환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반도체 2차 전지 제약의 흐름을 보면서 어느 섹터에 갈지 그것을 또 체크해 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부터 테슬라, 로보택시 그리고 반도체를 향했던 모건 스탠리까지 쭉 오늘 시장 이슈 정말 잘 짚어주셨는데요. 말씀대로 주도주가 조금 뚜렷하지 않죠. 우리 이런 시장도 현명하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랬던 시장 안에서 특징주까지 이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영업사님은 또 어떤 특징주 가장 눈여겨봤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 어디 말씀 주실까요? 저는 이제 GS 리테일이라는 종목을 네. 가져왔습니다. 네. GS 리테일. 이제 GS 리테일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특징주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은 2.38% 그러니까 21,5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저는 이걸 특징주로 갖고 온 게 이게 GS 리테일 하면 또 편의점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편의점이 가장 수혜를 받는 시기가 언제냐면 가을입니다. 왜 가을이냐면 그때 우리가 뭐 가을 축제도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또 여의도 불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네, 여의도 불꽃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수혜를 받았던 산업이 편의점 산업이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 좀 GS 리테일을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뭐 수혜를 받은 게 GS 리테일 그리고 편의점 섹터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가을에 대한 뭐 행사 그리고 여의도 불꽃 축제에서 수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또 편의점에 대한 매출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징주로 또 가져와 봤고 그리고 이제 지금 기간에서 이제 GS 리테일 편의점을 기반으로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흑백요리사라고 아십니까? 그럼요. 흑백요리사 굉장히 핫하잖아요. 보셨습니까, 앵커님? 저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네. 저도 이제 마지막 화 남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기사를 찾아보니까 좀 스포를 당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이 핫한데 이제 K푸드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흑백요리사, 그러니까 이 OTT 프로그램이 굉장히 외국에서 이 외국인의 유입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한테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뭐 식음료 시장이라던가 수출 모멘텀이 좀 기대가 돼요. 왜? 거기서 이제 썼던 가전제품 그리고 거기서 요리했던 뭐 음식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광고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K푸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핫했는데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GS 리테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렇다고 이제 뭐 거기에 나온 뭐 셰프들의 식당을 좀 가보고 싶은데 예약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약이 어려우니까 그런 이제 밀키트 식품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편의점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나온 것도 있고 거기서 이제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그러니까 뭐 그 홍콩, 싱가포르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음식을 좀 굉장히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먹어보고 싶긴 한데 그게 만약에 이제 내가 이 방송에서 봤던 그런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편의점에서 나온다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GS 리테일 그걸 갖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유명했던 음식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밤 관련 음식이었는데, 그런 뭐 밤 관련 음식 그리고 음료수로도 나오는, 그게 또 편의점에 또 나오니까 이런 이슈들로 시장에서 K푸드에 대한 또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GS 리테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불꽃놀이 있을 때 가장 또 수혜를 받았던 게 편의점이다라고 말씀 주시네요. 정말 그럴만하고요. 또 흑백 요리사에서 이 K푸드뿐만 아니라 편의점을 이용한 이 장면들이 좀 나오면서 광고 효과 톡톡히 제대로 누린 것 같습니다. 이 모멘텀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 하면서 주목해 주셨고요. GS 리테일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떤 종목도 말씀 주실지 궁금하거든요.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다음 특징주는 밀리의 서재 가겠습니다. 또 노벨상 탄 그쵸. 네. 이제 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사실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정말 국위선양을 하신 거고, 예, 굉장히 좋게.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사실 이런 뭐 출판사, 그러니까 과대 낙폭주 중 하나였어요. 근데 여기서 또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그러니까 이 출판에서도 국위선양을 하셨지만 주가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또 특징주로 밀리의 서재를 또 가져와 봤는데, 이 밀리의 서재가 이제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갭상승을 해서 시작했잖아요, 밀리의 서재가. 아마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도 이제 밀리의 서재가 처음 이제 나왔을 때 여기 고점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테마, 그러니까 이 테마 속에서 출판사에 대한 테마는 단기적으로 끝날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끝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실 갭상승에서 시작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갭상승에서 시작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 여기서 우리가 보자면은 갭상승해서 시작했으면 다음 주에 또 한 번 갭상승해서 시작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밀리의 서재,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종목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종목은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 종목인데 저는 신규 상장 종목을 그렇게까지 좋게 바라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좋게 바라보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은 이 자료가 2024년, 그러니까 2024년부터 있어요. 2023년이죠. 2023년부터 있고, 이제 곧 이제 10월 달이 넘어가면서 2024년이 넘어갔으면은 또 3년이 다 돼 가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기업 분석을 먼저 보자면은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분기에서는 조금 이제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웠어요. 마이너스 145억이었죠. 예, 145억이었는데 다시금 또 회복하면서 2022년 연간 실적 마지막 분기에서 42억이었다가 2023년 연간 실적 104억, 그 다음에 추정치에서는 127억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이렇게 한강의 기적, 그리고 또 이렇게 섹터가 하나의 섹터로 수급이 몰림, 그리고 갭상승에서 시작했던 종목은 단기적으로 이슈가 끝날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여부는 좀 남아있다. 다만 이 종목이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또 BPS 보면은 8,000원이거든요. PBR은 1.805.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밀리의 서재, 신규 진입은 안 됩니다. 저는 신규 진입은 좀 제시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나름의 직전에서 있었던 고점 3만 원대 부근까지는 좀 올라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은 약간 이제 출판사의 개념에서 출판사 섹터로 보자면은 호재인 가능성이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징주 밀리의 서재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밀리의 서재 이 출판업 이야기 저도 오늘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올해 중에 오늘 출판업이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날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 또 갭상승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고점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 유념해 둬보시고요. 추가 상승 여부는 남아 있지만 신규 진입까지는 그렇게 권장드리지 않다라는 점, 또 한 3만 원까지는 기대해보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두 가지 들어봤습니다. 하나 더 궁금해서 더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짚어주신다면 어딜까요?
저는 이제 DI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DI라는 종목. 이제 왜 DI라는 종목을 갖고 왔냐, DI라는 종목을 왜 갖고 왔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시장이 반도체가 굉장히 어수선하거든요. 반도체가 굉장히 어수선한데 이 DI라는 종목만 좀 우상향적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사실 이제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자면은 대형주가 먼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또 반사 이익으로 소형주가 조금씩 움직여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게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반도체주 그러니까 DI가 삼성전자의 하락세를 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DI 같은 경우에는 꽤나 견고하게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DI를 갖고 와봤는데 장 막판에는 좀 밀리긴 했습니다. 장 막판에는 뭐 금리 인하 이슈도 있었고 장 막판에는 좀 밀리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DI가 또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수급도 좋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징주로 가져온 이유 중 하나가 일단 이 종목이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물론 이제 뭐 DI를 섹터별로 분류하자면은 반도체 관련이겠지만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에는 추정치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10억 정도 더 이상이 나아졌고 좋다고 보여 저도 좋다고 보고 있고 유볼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금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정 실적이 나오지 않았고 그 전년도로 보자면은 이제 그 전전년도도 봐보자면은 유보율이 800%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유보율이 변동성이 큰 것보다는 유보율도 꾸준하게 이어지는 게 더 좋거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런 말씀을 저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유보율은 점차 늘어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방송 심의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왜 유보율이 꾸준하게 기록되는 게 좋아하는지 궁금하시다면은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은 제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으니까 무료 방송 와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저 재무제표 보자면은 BPS는 점차 올라가주는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도 5,685원으로 찍히고 있어요. 물론 PBR은 다소 조금 높게 2.7배로 추정이 되지만 마지막 연도 보자면은 1.1배로 좀 안정적으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반도체 섹터 지금 반도체 섹터 들어가기도 좀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반도체 뭐 그런 것도 보는 것도 좋겠지만 DI라는 종목도 한번 눈여겨서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특징주 DI 갖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관련주였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 최근에 겨울이냐 봄이냐 좀 굉장히 말들이 많고요. 또 분위기가 막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DI는 견고한 게 움직이면서 오늘도 잘 나가졌죠. 7.82% 상승 마감하면서 16,960원의 종가 형성을 해줬습니다. 자, DI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괜찮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이 DI 말씀 주신 부분들도 다음 주장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그리고 특징주 3가지까지 짚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여러분들의 사연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과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사연의 제목은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으니 예스24 주식이 상한가 꿈인가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고도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남성이고요. 개발자입니다. 아, 너무 멋지시네요. 자, 그렇지만 제 진짜 꿈은 소설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설가인 이모 밑에서 컸는데 그때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이 글이란 건 참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어조도 시각적인 것도 하나도 없이 온전히 이 장면과 감정을 독자가 상상하게끔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소설이라는 매체가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내 꼭 한 번 죽기 전에 그런 글 한 번 써보고 싶다라는 꿈을 남몰래 품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판업 기업도 매수하고 그랬는데요. 이 예스24를 3,420원에 비중 20%에 매수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수상한다는 소식에 덩달아서 가슴이 뛰고 또 주책스럽지만 눈물도 조금 맺히더라고요. 오늘 상한가로 수익을 보게 돼서 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분 좋은 소식에 제 마음이 다시 한번 부푼니다. 출판 시장과 예스24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와 주셨고요. 매수가 6,100원에 비중 20%라고 합니다. 이 소설가 한강님이 노벨상을 탔다라는 이슈가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사실 어제부터 또 굉장히 또 많이 관심을 받았는데 저도 보면서 소름이 돋았거든요. 굉장히 또 눈물까지 나는 것 같고 특히나 이 소설가를 꿈꾸시고 있다라고 하니까 더 마음이 뭉클하셨을 것 같은데 또 주식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도와드려 보죠. 출판업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좀 자세하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출판업 어떠실까요? 이제 출판업을 그대로 보자면 사실은 뭐 예스24나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특징주에서 밀리의 서재를 제외하고도 이제 그냥 보자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출판업은 전망이 밝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노벨문학상은 사실 또 최초입니다. 최초고 굉장히 대단한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손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AI로 기반이 된 이거 뭐 전자책이라고 하죠. 이제 전자책에 대한 이슈도 상당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보고 나간다면은 이 출판사에서도 조금은 굉장히 많이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에듀라던가 뭐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이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런 저번에 그 특징주로 이제 버추얼 아티스트 기억하십니까? 네네.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교육으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교육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또 출판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출판한 산업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은 만약에 이 이북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이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좋은 점은 이제 손쉽게 책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북을 누가 쓰냐? 출판사에서도 뛰어들고 또 누가 쓰죠? 이제 글 쓰는 사람도 뛰어들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이렇게 출판사가 조금 더 이제 산업이 살아나면은 또 웹툰 시장에서도 또 살아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웹툰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엔터 관련주들도 또 산업이 조금씩 그러니까 과대 낙폭이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판 시장의 변화는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이제 이북 그리고 뭐 또 교육 관련 섹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 이게 또 전자책 출간이 또 계속해서 증가해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디지털 플랫폼으로 연결이 되겠죠.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독자도 많아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AI 기술을 활용해서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또 개발할 수 있고 그런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또 필요로 하는 우리의 취향에 맞는 독서도 추천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보거든요. 사실 저도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단점은 비쌉니다. 일단 뭐 종이 단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좀 책의 가격이 좀 많이 비싸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아쉬운데 그리고 또 무거워요. 근데 만약에 이 출판 산업에서 좀 더 발전이 있어서 우리가 디지털북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AI 기반으로 된 내 취향에 맞는 그런 이제 시장이 다가와 준다면 출판 산업은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사실 2023년입니다. 2023년 이런 출판사에 관해서 이제 뭐 시위도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그것은 이제 뭐 저작권자에 대한 보안 때문입니다. 이제 불법 복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잖아요. 뭐 그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보안 관련 섹터도 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반사 이익적인 부분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보안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막아지냐 또 안 막아지냐 그 부분을 좀 해결하면은 이제 출판 산업에서도 조금 더 밝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시장이나 변화 속에서
계속하면 이제 독자들도 즐거움을 느끼고 있고 전자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뭐 주머니도 가벼워지고 그런 이제 뭐 삶이 풍요로워지는 뭐 그런 시장 그런 출판사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전망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죠.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예스24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님이 6,1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뭐 갭상승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수익 구간이십니다. 수익 구간이시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밀리의 서재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뭐 오늘 갭상승에서 상한가로 시작했으면 또 한 번의 갭상승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주말이 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6,380원대 구간을 좀 유지를 해준다. 유지를 해준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중을 좀 이제 수익 실현을 해서 비중을 조금 낮추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비중을 낮추셨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비중이 있잖아요. 그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도 제가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6,100원, 그러니까 6,380원 선 갭상승에서 시작했으면 여기서 10%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을 때 전략 매도를 해도 늦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방 구간에서 놀았던, 그러니까 이 시점이죠. 여기서 계속 우리가 어땠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하락 구간을 계속 맞이했다가 급상승, 그리고 거래량도 같이 들어와주면서 급상승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추세이기도 한데, 자, 어떻죠? 낙폭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추세를 보였죠? N자 반등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차트는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N자 반등하는 형태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차 저점을 줄여가면서 그 저점을 줄여가면서 그림을 또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갑자기 그림을 만들어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갭상승에서 시작했죠. 여기서 왜 갭상승했냐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왜 갭상승했냐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확실한 재료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이슈에 대해서 수익을 또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길게는 아닙니다. 길게는 아니고 일단 기업 분석 보자면은 BPS가 8,800원이에요. 예, PBR은 0.5배고요. 이 기업은 나쁜 게 아니고 다만 2023년 마지막 분기에서는 조금 다소 낮은 영업이익이 기록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뭐 완판했다는 소식도 들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예스24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자면은 저는 직전 고점, 그러니까 9,000원 구간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세라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 부분에서는 나머지 10%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고 9,000원, 그러니까 직전 고점 9,000원 가기 직전인 8,800원 부근에서 매도 전략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출판업 시장은 전망은 밝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특히 종이책도 좋지만 이 시장으로 보시자면 전자책 시장 이북에 대한 모멘텀을 좀 주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갈 계기 계속해서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교육이나 웹툰, 디지털 플랫폼 등 묶일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 보이죠. 따라서 가격 전략도 말씀 주셨는데 아까 밀리의 서재 다음 주 중으로 갭 상승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따라서 오늘 상한가 간 이 종가를 유지를 해준다면 일부 수익 실현하시면서 비중을 한 10% 정도로 한번 낮춰보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8,800원 부근에서 전략 매도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네요. 나머지 하반기도 화이팅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친절하고도 냉철하게 말씀 잘해주시는 우리 영욱쌤과 조금 더 오래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안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요. 라이브에 댓글,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까지 또 한 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좀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랄게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7시 시작하는 전영욱 전문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특히나 오늘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죠. 근데 저는 거기에 정신 팔려 있을 때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밀 수업이 또 진행됩니다. 우리가 공중파 방송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씀들, 이 현실에 대한 진실을 오늘 밤 8시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타이틀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자, 뭐가 시작될까요? 이제부터? 세력의 매집? 대한민국 경제가 좀 더 좋게 변하나? 무엇이 시작될까? 오늘 강의 주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뭘 조심해야 되냐?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대주주 블록딜의 주주는 울분.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가 대안이 될까? 내부자 사전 공시.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거래에서 블록딜 상한가 가고 대주주에 대한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걸 또 블록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블록딜이 사전에 공시가 된다면 그게 과연 괜찮을까? 대안이 될까? 오늘 또 이거를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주가가 갑자기 왜 그래? 대주주는 이미 팔고 나갔는데, 이게 가장 큰 타이틀이에요. 어디서요? 이코노미미스트라는 기사에서 갖고 왔습니다. 자, 주가는 급등하는데 틈을 타서 진행된 상장사 대주주의 갑작스러운 블록딜. 그러니까 블록딜, 시간의 거래에서 손실의 피해가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의 시행으로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 투자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를 말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적기에 제공이 된다. 근데 있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주주가 매도하기 전에 일반 투자자들한테 먼저 공개가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고수시잖아요. 그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 주식 관련 영화가 있었는데, 일단은 주가를 올린 다음에 거기서 개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어떻게 했죠? 거기서 매도를, 그러니까 더 가져가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먼저 공시를 해버리면 우리 개인 투자자의 행동 반경이 훤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 블록딜 전쟁 사전 공시 시행으로 투자자에게 미리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자, 블록딜 규모와 할인율, 지분 매각 의도에서 이제 강도는 좀 다릅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다르지만 통상 주가의 악재로 인식이 됩니다. 왜?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낮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 있는데, 그쵸? 또 대주주의 지분 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고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대주주, 블록딜의 주주는 울분 그대로 가고, 블록딜 규모 할인율, 그러니까 고점으로 해석된다. 이런 말이 저는 있잖아요. 고점으로 본다? 과연 그랬을까? 그러니까 블록딜이 있고 난 후에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가 뭐라고 써져 있죠? 2차 전지 핵심 소재, 전구체에 생산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이제 블루 럼벤처스, 줄여서 BRB라고 하죠. BRB, 블록딜 소식에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언제? 6월 14일 에코프로 머티 주가가 약 16% 급락했습니다. 보니까 VIB가 장마감 이후 블록딜 방식으로 에코프로머티의 보통주 210만 주를 매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자, 그럼 VIB가 2천억대 블록딜에 나서자 에코프로머티가 주가가 12%대 또 내려가면서 VIB는 2011년 에코프로머티의 투자자로 2개
펀드를 통해 에코프로버티의 지분 24.43%를 보유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과연 6월 14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니까 에코프로버티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여기서 있잖아요. 6월 14일이 언젠지 아십니까? 6월 14일이 다음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6월 14일이 언제냐면 이때예요. 자, 그래요. 블록딜에 의해서 주가가 어떻게 했죠? 개파락해서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종가를 15%에 끝내버렸어요. 근데 블록딜은 악재에 작용한다면서요. 예? 그랬다가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은 어떡하냐고요. 예? 우리 사랑하는 딜사이트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만의 매매법이 있어야 국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국내 시장 솔직히 난이도로 보자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여기서 손절하지 않도록. 자, 그래서 악재로 작용한다. 그래서 뭐 블록딜로 인해서 개파락해서 시작했어요. 겁난다. 이랬다가 주가는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합니다. 이게 뭘까요? 확인을 한 거죠.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반응이 보이나? 그거를 사전에 공시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만약에 그럼 사전에 공시했다가 대주주가 변심으로 매도 안 한다고 하면, 블록딜 안 한다고 하면, 지분 안 넘긴다고 하면 그땐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더욱더 제 방송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그래서 대주주 지분 변동은 실질적으로 2024년 6월 14일.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재무제표도 잘 못 믿겠고 차트도 못 믿겠어요. 근데 이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딱 요거예요. 대주주 지분. 대주주 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게 많아요. 대주주 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언제? 오늘 밤 8시 제 무료 방송에서 이 대주주 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더 이상 이 시장에 낚이지 않도록 계좌가 안전하도록 알려드릴 테니까 오른쪽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한번 카메라로 갖다 대시면은 제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나오니까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꼭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날의 18% 그러니까 지금 18.18%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18.18%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것도 6월 14일 날. 그래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 봐서 자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의 주가도 HD 한국조선해양의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해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는데 HD 한국조선해양은 5월 17일 그러니까 개장 전에 블록딜로 이제 주식 266만 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 주당 13만 1,300원에 처분을 했어요. 13만 1,300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한번 또 봅시다. HD 현대중공업을.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HD 현대중공업 일봉입니다. 자 그럼 여기를 볼게요. 5월 달이라고 했습니다. 5월입니다 여러분. 자 5월 한번 봐볼게요. 5월 한번 띄워주세요. 자 봤습니다. 5월 17일이에요. 블록딜 시간의 거래 자세히 보시면 갭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죠? 에코프로버티랑 비슷하네. 이건 뭘까요? 여기가 다른 게 아니라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왜 그럼 여기서 손절을 했을까요? 블록딜. 우리가 아는 상식 블록딜이 악재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손절을 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주식시장에서는 더욱더 보호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여러분들이 계좌가 안전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진짜 전업 투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늘 때까지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방송 심의상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못하니까 무료 방송에서 할 거예요. 오른쪽에 나오는 하단에 QR코드 보시면 제 무료 방송에 참여할 수 있어요. 언제? 8시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 봐서 HD 한국 조선해양. 봤는데 또 이제 지분 변동이 5월 17일에 딱 나온 거죠. 근데 저는 그나마 괜찮았던 게 지분율이 얼마였죠? 75.0이에요. 아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18.18이었습니다. 근데 HD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율이 75%나 돼요. 여기서도 뭔가 힌트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블록딜, 여기서 지난 3월 이제 화천기계, 그리고 또 4일 동안 30% 넘게 또 빠졌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동안 단기간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또 30% 넘게 빠지고, 또 알테오젠, 엔캠, DS단석 기업들이 블록딜에 나섰습니다. 주가에 속절없이 무너졌던 화천기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대형 상장사를 비롯해서 이제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 주요 주주들의 블록딜 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1월에서 5월 삼성과 세모녀의 블록딜을 포함해 지분 4조 4조래요, 여러분. 4조 8천억이 처분됐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블록딜 규모가 유가증권, 그러니까 코스피 상장사의 주요 주주는 대부분 상속 증여에 마련하기 위해 지분을 매도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기관과 외인보다 주식을 잘하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봐서 이제 주가 발행 주식수 1% 50억 원 이상을 이제 거래할 때 이제 최소 30일 전까지는 공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시로 뜨는 거예요. 공시했던 것이 이제 이미 블록딜이 이루어지고 공시가 뜨는 게 아니라 공시가 이루어지기 30일 전에 이제 공시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쨌든 30일 전에 공개를 하든 뭘 하든 우리한테 좋다고? 이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대주주가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카카오페이 대표를 비롯해 임원 8명이 회사를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스톡옵션 행사로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900억 원을 챙겼답니다. 야, 그래서 이후 카카오페이 주가는 열흘 동안 10% 급락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10% 급락. 자, 그래서 업계에서 이번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 시행으로 이제는 대규모 주식 거래 관련해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된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 예방, 그리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봤잖아요. 블록딜 나오고 그냥 개파락 시작했다가 좀 기다리면 올라가던데, 그거를 왜 올라갔냐고, 무엇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30일 전에 하면은 대주주가 만약 마음 바꿔서 안 하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를 보호해 줄까?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수급으로 주가가 단기 급등했을 때, 그러니까 대주주가 고점의 물량을 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결국 고점에서 물량을 받는 개인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한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간혹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대주주나 경영진이 미리 주식을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공정 거래, 그리고 이런 경우도 상당 부분이 차단될 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확인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용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거는 이제 사전 공시와 이미 매도를 했다는 사후 공시 모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시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주가락을 막기는 어렵다라는 마지막에 기사에서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죠.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이게 알고 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무료 방송에서도 좀 딥하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위에 썼어요. 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썼는데, 이제 자본시장연구원, 이제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 시행이 그래도 훨씬 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도움되는 방식이다라고 했는데,
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면. 그래서 이 투자자들의 그 정보를 실제로 매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투자자들 거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사적으로 얻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예? 강제적으로 해야 되나? 그럼 그 내부자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블록딜이 30일 뒤에 블록딜 할 겁니다. 근데 갑자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매각이 이루어진 이후에 가격이 도대체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내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된 사실을 아는 것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진짜로 살아남고 싶고 나는 국내 시장 돈 한번 시원하게 벌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하지 못한 말씀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자 그럼 어떤 종목을 해야 하나요? 잠시 후 8시에 무료 방송 나갈 거예요. 거기에 히든주도 나갑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하나요? 어떤 종목을 했을까요? 넘어가 볼게요. 제 히든주입니다. 프리엠스였어요. 프리엠스였고 매수가는 9,600원에서 9,630원, 목표가는 11,000원이었어요. 자 그래서 프리엠스라는 종목을 제가 드렸습니다. 언제? 이날에 무료 방송에서 드렸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프리엠스가?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자 전날에 보이시나요? 11,000원 구간에서 목표가를 뛰어넘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또 프리엠스가 9,630원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11,000원 구간에서 빠져나온다면 14% 수익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74의 마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봐서 여기서 이제 제가 새로운 히든주를 하나 가져왔어요. 종목 섹터는 창투사. 저는 있잖아요. 무료 방송하면서 항상 건설 그리고 창투사에 대해서 항상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창투사가 올라와 주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뭐 창투사, 뭐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출판사에 대한 투자를 했던 회사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오른 것도 있지만 금리 인하 이슈가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창투사 기간 수익률로는 3.2% 그리고 등락률 3.2%로 기록이 되고 있었고 오늘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창투사라는 종목, 자 히든 종목 차트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갈매기 끼룩하고 비슷한 그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을 딱 그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윗꼬리를 달고 이 절반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 VIP분들은 여기서 종가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히든 종목, 창투사 관련 섹터입니다, 여러분. 거래량은 위에서 아래에서 없다가 갑자기 붉은 기둥이 딱 나와줬어요, 거래량. 이게 신호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종목 중 하나, 그리고 창투사 섹터, 제가 오늘 8시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창투사 히든 종목 재무제표 보시면 제가 여기 화살표 노랑 색깔로 딱 그어놨어요. 부채 비율, 유불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연간 실적, 분기 실적까지 갖고 와봤는데 연간 실적으로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니까 영업 수익이라고 찍힙니다. 매출이라고 안 찍히고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 수익이라고 찍혀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얼마다? 흑자로 248억이다. 248억으로 찍히고 있고 부채 비율, 유보율도 봐도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재무 안정성도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수할 때 우리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종목 상담이 왔는데 그냥 매수했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했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종목이 근거가 있고 나만의 방법으로 매수를 하셨다면 이게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어쨌든 견디고 갈 수 있는 명분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은 일단 초보자 강의에서는 이 두 개를 제가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아무리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든 어느 섹터든 3년 연속 흑자인 종목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손실 보지 맙시다. 우리 히든 종목 나갈 거예요. 언제? 잠시 후
8시 무료 방송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창투사 섹터에서 아무도 모를 때 우리는 빨리빨리 매수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남은 종목, 오늘 잠시 후 8시 무료 방송에서 히든주 나가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오셔서 종목 받아가시고, 오늘 금요일의 마지막 전영욱 전문가는 여기서 물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이따 무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영욱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전영욱 선생님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우리 영욱쌤의 수업이 너무 짧다, 좀 더 오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 앱으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이 있습니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 바로 가능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 있죠. 이 댓글에 링크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